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뒤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쪼개지던 시점에 제국 밖에 살고 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르만족들은 발트해 연안에서 생활했는데요. 이들은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기름진 땅을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도 들어와서 로마 제국 변경지대에 생활하면서 소작을,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도 하고 용병으로 로마 군대에서 군인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게르만족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동유럽 지역에서 이 훈족이라는 민족이 하나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훈스라고 쓰는데요. 이들이 어느 민족의 후손인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들이 흉노의 후손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 때에 이 대대적으로 흉노를 토벌한 이후로 흉노의 세력은 점점 서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밀려서 중국 북부 지방에 있던 애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계속 서쪽으로 와서 유럽 지역까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흉노의 일파인 훈족, 흉노의 일파로 추정되는 그들이 동유럽 지역에 나타나니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트, 엥글, 섹슨, 프랑크, 부르근트, 반달, 동고트, 서고트 이런 게르만족의 민족들은 이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화살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훈족이 들어온 결과 서로바 제국 안에다가 이렇게 반달 왕국이라든지 하는 여러 나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반달족 같은 경우는 서로바 제국 영토를 삥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반달 왕국도 세웠고요. 서고트는 오늘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 일대에 나라를 세우죠. 이렇게 서로마 제국 내에 아예 넘어와서 나라를 스스로 세웠던 그런 세력들도 있는가 하면은 서로마 제국 내에 들어와 있던, 그래서 용병으로 생활하고 있던 게르만족의 일부, 특히 오도아케르 같은 사람은 476년에 아예 서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이동 결과를 그래서 잘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서로마 지역을 넘어왔고 이 서로마 지역에 여러 나라도 세우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새로 개척을 하고 심지어 서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과거 서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곳들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이제 누가 이끌어 가느냐 했었을 때 바로 교회가 이끌어 가는데요. 먼저 교회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교회는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교회의 황제다라고 하는 이 교황을 자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주교도 있고요. 귀족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가톨릭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당시의 로마 교회의 구조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크리스트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다음에 제국 내에는 5개의 대교구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4개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나머지 하나만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내가 크리스트교 세계의 최고 지도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의 황제다 라고 하는 교황을 스스로 자처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 구조를 보면은 교회 최고 지도자는 교황이고요. 그 아래에 교황을 보좌하면서 교황이 죽었을 때 혹은 스스로 퇴임했을 때 차기 교황의 후보자가 됨과 동시에 교황 선출권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추기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내부에 한 국가의 커다란 권역체가 있어요. 그거를 대교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대구 이렇게 두 개의 대교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관할하는 책임자를 대주교, 그리고 각각 각 동네에 뭐 그 서울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동네들 있죠. 이런 동네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주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성당에 가면 만나는 그분들이 바로 신부님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의 체계화를 시킬 때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교황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신부님까지 이렇게 피라미드식 구조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본 이유는요, 바로 서로마가 멸망한 직후에 로마인들은 자신들과 문화적인 공유가 전혀 없는 그 게르만족들에게 지배를 받느냐,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서로마 멸망 직후부터 그 이후에 1000년, 이 시기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선. 이 중세 1000년 동안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이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 교회에서 정한 것들에 따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활동과 일상생활에까지도 매우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이 1000년의 시기 동안은 그 어떠한 정치 권력체의 지도자가 말한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의 두뇌 구조 딱 가운데엔 크리스트교 혹은 교회, 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이 시대 사람들, 특히 이 시대 서유럽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으면은 크리스트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순례자들을 내쫓은 셀주크 티르크에 대해서 교황이 십자군을 일으켜서 200년 동안 전쟁을 했을 정도로 크리스트교가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시대에 아무도 이 사회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사회의 혼란을 수습합니다. 자, 이 왕국은 어디서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과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르만족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여기 빨갛게 점선으로 칠해진 이 부분,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북부 지역, 네덜란드 일대에 이 근처를 기본 베이스 캠프로 삼았는데요. 얘네들은 이 자신들의 근거지를 유지한 채 영역을 확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곳에서부터 영역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넓혀가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크게 멀지 않으니까 쉽게 적응도 하지만, 다른 게르만족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근거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줄 그런 기반은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영역을 넓힌 이 지역들,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는 이 약간 그 연보라색 계통의 이 지역들은요, 과거 로마인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로마인들이 살았던 곳, 이곳에서 로마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무슨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바로 크리스트교를 개종하는데요. 이 크리스트교도 크게 두 파로 나뉘어봅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라 나뉘어져요.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그냥 인간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스트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아들인 예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에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성당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용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같이 섞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죽으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이란 존재가 올 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교 교리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인간으로 보니까 이것들은 다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리우스파라고 한다면은요. 아타나시우스파는 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다. 그 다음에 대신 올 사람도, 대신 올 성령이라는 존재도 똑같은 격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그 포교의 자유를 준 이후로 제국 내에서 크리스트교가 널리 퍼질 때 이미 크게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서는 종교회의까지 열었고 황제가 주관해서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이 이미 채택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그 아리우스파가 제국 내에서 세력을 펼치지 못하니까 제국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르만족에게 포교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수의 게르만족 국가들은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여요. 근데 로마인들은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자신들과 접점이 없는 게르만족이 나타났는데 나랑 같은 종교 믿는 것 같은데 나랑 뭔가 접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저들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은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니까 이들은 로마인들과 문화적 접점이 아예 똑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로마인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과는 다르게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 사회의 또 다른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먼저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성장 배경, 네, 거기에서 봤듯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왕실은 내분이 생기고요. 왕권은 매우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사실 존재하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요. 그 아래 신하들이 오히려 더 떠오르는 시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카롤루스 마르텔인데요. 이 카롤루스 마르텔과 관련해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입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투르와 푸아티에 지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프랑스 중부 지방이에요. 오늘날 파리 아래에 있고요. 자,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무함마드가 죽고 정통 칼리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거쳐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이슬람이 치고 올라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아내지 못하면은 이 서유럽 지역도 크리스트교에서 이슬람교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카롤루스 마르텔, 이 사람의 직책은요, 궁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뭐 한 총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정도 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거는 바로 이 카롤루스 마르텔인데 저 양반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투르와 푸아티에 지역에서 한판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군대를 격파를 하고 이들을 몰아내서 이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해가지고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를 구분짓게끔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슬람을 물리친 것만으로 오지 않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던 로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슬람에게 점령을 점점 당하고 있었는데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퍼티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슬람을 몰아내니 그러면 크리스트교를 보호하니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겠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에게는 아예 왕의 자리까지 넘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랑코 왕국은 그래서 클로베스가 만들었을 때를 메로베우스 왕조, 그 다음에 이 피핀이 등장하면서 왕조 교체가 한번 일어나요. 국가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지배하는 왕실 가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를 카롤루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냥 왕조 교체가 한번 일어났다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피핀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 지역, 제가 방금 이 동그라미 표시한 이 지역이 랑고바르드 왕국이라고 존재했습니다. 뭐 롬바르디아 왕국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랑고바르드 왕국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을 정복을 해요. 자, 근데 이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면은 저 땅은 피핀의 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교황에게 토지를 기증을 하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토지를 기증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교황님께서 교황님 당신이 직접 땅을 경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군대도 갖고서 뭐 스스로 보호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땅을 떼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교황이 직접 지배하는 영토가 바로 이 교황령이라는 게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황은 한때는요 군대까지 갖고 있고요. 이 군대를 갖다가 전쟁까지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교황은 그냥 바티칸 시국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거는 라테란 조약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다가 나중에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 왕국이 교황령을 그냥 바로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과 이탈리아 왕국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들은 라테란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일종의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영역은 오늘날 바티칸 시국으로만 딱 한다. 그 다음에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에게 교황령을 내놔라라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다. 라는 내용들을 가진 이런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1929년도 그때쯤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교황은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핀이 교황한테 토지를 바치니 교황은 더더욱 프랑코 왕국과 피핀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절정기를 치는 시대가 바로 카롤루스 대제 때입니다. 프랑코 왕국의 가장 전성기인 카롤루스 대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전성기의 군주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영토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가 확보한 영토들은 과거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꼴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쟁을 할 때 군사들만 데려가지가 않아요. 이 카롤루스 대제는 군사들만 데려가지 않고요. 여러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을 데려갑니다. 학자들과 성직자들을 데려간 것은 뭐냐면은 학자들을 데려가서 그 지역에 자신들의 문화도 전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들 중에서도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직자 데려간 거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가서 크리스트교를 널리 전파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새로운 정복지의 사람들한테 크리스트교를 보급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이 카롤루스는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미사 때
교황은, 특히 교황 레오 3세는요, 카롤루스의 머리에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서로마 황제의 왕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800년까지 약 300년의 시간 동안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들고 와서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근데 이 유럽 사회는요, 군주가 새롭게 등극을 할 때 교회로부터 형식적인 그 권위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교황이 알아서 해줬다라는 데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과거 서로마 황제가 사라진 뒤로 서유럽 지역, 서로마 지역에 실질적인 지배자는 없었다. 근데 이제 너가 이 지역의 최고 지배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노라 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줬다라는 데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롤루스는 이렇게 영토를 많이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마 지역의 최고 지배자라는 그런 상징적 권위까지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연합이 유럽 대륙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그 모델로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이 카롤루스 대제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요, 이렇게 정복전쟁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많이 발달시키는데 그게 바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수도 아헨에 당시 명칭은 엑스라 샤펠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라 샤펠. 네, 엑스라 샤펠에 보면은 카롤루스는 자신의 궁궐 바로 안에다가 궁정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각 지역에 뛰어난 학자들을 다 초빙해서 거기에서 학문 발달을 하고 문예 발달도 시키고 이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 엘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프랑크 왕국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독일 북부 지역 이 지역 출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제국 안에서 능력이 있다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정학교에서 발달한 여러 문화들은 서유럽 문화의 형성 기반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게르만족의 자신들 원래 문화, 로마 문화, 그리고 크리스티교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자, 이때 발달한 대표적인 문화 사례들 한번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는 영어를 쓸 때 알파벳을 대문자로만 씁니다. 근데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 시기에 소문자가 등장하고요. 그전에는 글자를 쬐다 붙여 썼다면 이제는 띄어쓰기. 이런 개념들이 도입됐던 게 바로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지만요, 안타깝게도 카롤루스가 죽은 이후에 분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바로 카롤루스가 죽은 다음에 상속 문제에 있는데요. 이들이 애초에 프랑크 왕국 자체가 유목민이 기반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개의 조약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베르댕 조약. 카롤루스가 죽은 다음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 세 개로 쪼갭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중프랑크가 굉장히 길다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프랑크로 분열이 됐으나 그 다음에 메르센 조약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프랑크의 상속자가 죽게 되면서 이 중프랑크 중에서도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알프스 산맥, 그 북쪽 지역의 중프랑크를 동서가 나눠 가진 꼴입니다. 알프스 산맥은요,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북부 지역의 문화권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발고도 3000m가 넘어가니 애초에 분할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것들이 오늘날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 이 지역에 등장한 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프랑크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무너진 그 뒤에 이 서유럽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